자, 이제 견적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견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을 거야, 그지? 네. 한 명한테 받진 않겠지?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치, 금액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돼? 조건이 동일해야 돼. 아,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저기다가 안 되죠. 슈퍼마켓 가서 라면 주세요 하면은 라면이 신라면, 짜파게티, 뭐 비빔면 그렇지. 이러고 어떤 있는데 라면인데 이런 그렇지. 거지. 가격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가격을 물어보려고 하게 되면 무슨 라면을 주세요 라고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오는 거야. 그 견적을 받는 것도 똑같아. 내가 견적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다 동일하게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보증 조건을 결정하는 거, 두 번째가 공사비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거, 세 번째가 견적 조건을 결정하는 게 요 세 가지가 견적을 준비하는 거야. 보증 조건에서는 계약이행 보증, 네. 상급금 보증, 하자이행 하자이행 보증, 지체상금, 대가지연 이자를 결정하는 게 보증 조건 결정이고, 공사비는 선급금, 기성금, 잔금을 어떻게 줄 건지도 결정을 해야 돼.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이 조금씩 나네요. 그럼 당연히 나야죠. 나야지. 자, 공사범위. 견적 조건은 공사범위, 그 다음에 자재 목록, 그 다음에 공사 방법 결정하는 게 이제 견적 조건 결정인데, 자, 보증 조건은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가 보증 조건이야. 자,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아니면 공사를 못한다고 이제 그만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 두 번째 선급금. 선급금을 줬는데 건설사가 다른 곳에 써. 내 현장 건물에 써야 되는데. 아니면 돈만 받고 공사를 못한다고 해. 자, 입주나 분양이 결정돼서 날짜가 네네. 그런데 건설사가 그 기간에 공사를 못 끝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공사비도 다 줬는데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줘. 최악이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부도 나거나 건설사가 공사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계약이행 보증. 요거는 건설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금의 10%를 받을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선급금 보증은 건설사가 선급금을 다른 곳에 유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선급금 보증서만큼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지체상금은 건설사가 계약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연에 보통 24% 정도를 잡아놔.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자이행 보증은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이건 건설사는 기본법에 따라서 보증 기간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 공사비 지급 방법. 자, 첫 번째 건축을 할 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공사비는 건설사가 일한 만큼만 지급을 해야 돼. 일한 만큼? 그렇지. 만약에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그때부터는 건축주 건설사들이 끌려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가 일한 것보다 적게 주면 건설사가 공사를 못해. 그렇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건설사는 내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공사를 하는 게 건축업이야. 그래서 공사비 지급을 건축주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견적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선급금, 기성금, 잔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네. 선급금은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서 자재를 먼저 구매하거나 하도업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 건설사한테 먼저 주는 금액이 미리. 자, 만약에 선급금을 안 줬어, 건축주가. 그러면 건설사가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재를 살려면 외상을 하는. 그렇지.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죠. 그렇지. 기성금. 당장 돈을 주냐 안 주냐 차이니까. 그렇지. 일정 기간 동안에 일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사한테 지급하는데 대부분 매월 지급을 해. 네. 그러니까 이게 2달에 한 번도 아니고 3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건설사가 일한 만큼 지급을 해야 돼. 잔금은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지급하는 금액이 잔금이야. 그래서 선급금, 기성금, 잔금은 원칙이 첫 번째, 건설사가 일한 만큼 준다. 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증서를 받는다. 이제 핵심인 거야.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내가 당신한테 공사비를 못 주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겠어 라고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1년이야. 그러면
건설사는 1년 동안 들어간 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이런 것들 건설사가 부담을 해야 되지. 그렇죠. 다 그치? 제가 아니 그러면 그 건설사가. 외상으로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기성금을 2달에 한 번씩 줘. 네. 근데 건설사 밑에 있는 전문 건설사나 이런 업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 왜냐면 그분들은 월급인 거죠. 일한 그리고 일당으로 주잖아. 그러면 네네. 일한 만큼 바로바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건축주한테 돈을 못 받았어, 건설사가. 그럼 일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내 돈으로 주려는 그렇지. 거죠. 아니면은 외상으로 주거나. 그러면 만약에 전문 건설사가 현장에 들어오는데 건설사가 공사 끝나고 내가 줄게라고 하면 그 전문 건설사가 일을 할까? 안 하죠. 아니면 비용을 높게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그 현장에. 그래서 돈을 일한 만큼 딱딱 주지 않으면 건물의 품질도 떨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어쩌면 기간도 늘어날 수 공사 기간도 당연히 늘어나죠. 왜 돈을 전문 건설사가 있는데 A 현장은 일하면 바로바로 돈을 줘. B 현장은 일하고 나서 2달이나 3달 뒤에 돈을 줘. 사람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할까? 돈을 바로바로 주는 현장에 좋은 기술자를 배치를 하고 돈을 늦게 주는 데는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사람을 적게 배치를 하겠지. 자, 그럼 견적 조건에서 공사 범위, 자재 목록, 공사 방법을 결정해야 돼. 공사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건설사가 공사할지를 범위를 결정을 해주는 게 이제 공사 범위야. 자재 목록은 어떤 제조사의 제품명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자재 목록이고, 자 그런데 이건 설계 도면에 표시를 하는 것보다 도면에는 그냥 규격만 넣어놓고 별도로 이 자재는 어디 제조사의 어느 제품이라고 하는 서류를 따로 만드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견적을 받거나 공사할 때 자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준공할 때는 준공 도면에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더 많아지는. 도면을 수정할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도면에는 규격만, 그 다음에 자재 목록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 공사 방법은 어떻게 공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시방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견적 조건을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건설사 당신과 협력 관계를 위해서 계약이행증권 10%, 선급금 보증증권 10%, 하자이행증권 10%를 받고 당신이 공사를 계약보다 늦게 하면 지체상금으로 연 24%를 물릴 거고 내가 공사비를 늦게 주면은 대가지연으로 연 24%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깔고 네. 공사비 지급은 선급금은 선급금 보증서를 받고 내가 10%를 드릴 거고 기성은 매월 공사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잔금 10%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내가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범위는 행정안내문, 설계도면, 수량선출서, 내역서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포함을 하는데 대신 벽지, 장판, 싱크대, 붙박이장은 내가 직접 공사를 할 거고 타일, 수기, 도전, 등기부는 내가 직접 사서 주겠습니다. 라고 공사 범위를 정하고 직접 한다는 게 이제 골라서 말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경우 공사 활동은 계속 바뀌어. 그렇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을 때 벽지를 어디 제조사에 어느 제품으로 적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공사할 때 바뀌어요.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약된 금액이 10,000원이야. 건축주가 바꾸면 또 올라가겠지. 네. 근데 이제 조삼 모사기는 이걸 빼 내가 예. 견적에서 빼가지고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이제 자재업체한테 가가지고 샘플을 보고 내가 결정을 했어. 어떤 제조사 제품으로 할 건지. 그리고 건설사는 똑같이 주고 견적을 받아. 자재업체한테도 견적을 받아. 산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방법을 쓰게 되면은 건축주가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자재 선택 권한이 생기는 거고. 네, 내 마음에 드는. 그렇지. 비용도 안 올라가. 그런데 이거를 견적에 넣거나 계약에 넣게 되면은 내가 바꿀 때마다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내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재는 자재 목록에 있는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는 시방서에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공사비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건설사한테 똑같이 제공이 돼야지 그 조건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금액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견적 조건을 잘 만들어야지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단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이제 해주는 건축주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건축사한테 설계 도면을 받았어. 네,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시공사한테 줘. 어? 도면을 보고 견적을 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건축주가 세 군데 업체한테 이제 견적을 받았어. 이 금액을 보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죠. 비교가 안 돼. 일단 첫 번째로 자재가 다 달라, 업체마다. 두 번째로 업체들이 내역을 내는데 내역 항목들도 다 달라. 그리고 항목마다 수량도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뽑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또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금액을 잘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자재 같은 경우는 건설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창 어디 거 쓰셨어요? B 건설. 창 어디 거 쓰셨어요? C 건설사요. 그렇지. 그걸 한 200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량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수량 그렇지.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철근량이 다 달라. 어느 철근량이 맞을까?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근 뽑아봐야 돼.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없이 견적을 받게 되면 그 견적서를 분석을 하는데 몇 달이 걸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지. 좋은 건설사 선정하기도 어렵고 좋은 건설사 선정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상담하실 때도 어렵겠네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렇게 상담이 오시면 못 해드린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일단 수량 산출수 내역서를 뽑아야 돼. 자재를 다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견적 받기 전에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도 단축이 돼. 그렇죠. 견적 받고 나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견적 조건을 잘 정해. 아까 이제 공사 범위 있지, 그지? 공사 범위에서 건설사마다 공사하는 범위가 다 다르면은 A 업체는 이것까지 포함, B 업체는 이거 빼고, C 업체는 들어가고 뭐. 그렇지. 다르면은 견적을 분석을 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금액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 업체를 골라서 하면은 이 업체 뭐가 빠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빠진 거 다 찾고 넣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지 않고 견적을 받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 그래서 건축주들이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은 그냥 싼 거 고르는 경우가 있어. 사실 싼 게 아니지. 절대 싼 게 아니지. 네. 왜냐하면은 그 견적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수량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견적서 앞에 딱 붙여.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이 내역에 없는 것은 제외. 건설사들이. 그들 입장에서 맞죠. 그치. 그게. 건설사 입장에 그게 맞는 거야. 맞아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넣어줬어? 이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견적을 받기 전에 이런 조건들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물어보고 견적 받고 비교해보고 이게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 리스크는 불확실성 곱하기 투입 비용인데 계획에 따라서 설계 리스크가 높이가 결정이 된다고 했지, 그지?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서가 돼야 되고 건축의 목적이 결정이 되고 결정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 계획서를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설계의 리스크의 높이는 이전의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높이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관리는 계약서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시공을 할 땐 설계에 따라서 시공의 리스크가 높이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견적,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면이 1차 첫 번째, 그 다음에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 두 번째, 계약된 금액으로 건축하는 건설 선택을 해야 되는. 찾아야 되죠. 이 리스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사를 할 때는 관리는 뭘로 해? 시공계약서. 자, 그러면 이제 공사에서는 시공계약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착공신고, 시공, 사용승인, 준공사, 잔금지급, 임대의 순으로 진행이 되지. 자,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자. 계약서를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게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고 계약서야. 자, 첫 번째 계약서 때 공사명은 뭐 신축공사. 공사 장소는 현장 주소를 쓰면 되는 거고 착공 연월이라고 준공 예정 연월은 그렇지. 견적을 받을 때 업체들이 공정표를 줘.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계약 금액은 견적서 받은 거에
당연히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금액을 써야 되는 거고, 계약 보증금은 어디서 결정했어? 앞에서 견적 준비를 할 때 이미 결정을 하고 이 조건으로 시공사한테 했으니까. 견적을 받았어. 보통 계약 이행 정권은 10%로 하고 계약 금액이 10%야. 선급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 준비할 때 보통 계약 금액의 10%. 그리고 기성부분 견적 준비할 때 결정했지.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자재고 품목하고 수량은 아까 공사 범위에서 결정을 한 거야. 그것도 견적 준비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하자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로 견적 준비에서 결정을 했지.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결정이 돼. 지시상금도 견적 준비에서 결정했고, 대가지연 이자율도 견적 준비에서 결정했고. 자, 그러면 견적 준비에서 견적을 하면 다 계약서의 하단에 있는 것은 이미 견적 준비에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시공사한테 받은 견적 금액인 거야. 그걸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고 견적을 받았다면 계약서 갑질을 쓸 때 건설사하고 하나하나씩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계약이행 조건 저는 10% 받고 싶은데 몇 프로 해줄 수 있어요? 시공사는 선급금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 그지? 그쵸. 그러면 선급금을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또 협의를 해야 돼.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렇지. 하나하나 쓸 때마다 건설사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쉬운 방법이 견적을 받기 전에 미리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조건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받았다면 계약 쓸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기본, 중간, 허가, 실시, 견적 준비, 시공사 찾기를 했어. 그러면은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까지가 설계 도서가 만들어진 거. 네. 견적 준비할 때 견적 조건들이 다 결정됐고, 시공사 찾기 할 때 견적 받을 금액이 나왔어. 네. 그런 이게 계약서인 거야. 다 들어간 거지. 그렇지. 이 계약서에는 설계도서, 견적 조건, 공사 금액이 다 들어있는 게 계약서고, 이것이 압축적으로 딱 들어있는 게 아까 봤던 계약서에 있는 갑지 내용이 되는 거야. 한 장이 딱. 그렇지. 그래서 기본 설계부터 시공사 찾기가 설계인 거고, 이게 준비인 거야.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금까지 한 거야. 이 추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계획 단계부터 설계, 견적 준비, 견적 받고, 지금 자꾸 마지막으로 계약서부터는 딱 찍고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야지. 리스크의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서. 이 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준비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자,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거, 수익성 분석에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줄게. 네. 자, 수익성 분석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땅이 없어. 아예 처음부터구나. 나는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네. 여기에 따라 수익성 분석이 달라져. 그렇죠. 토지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는 수익률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거에 네. 월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이제 수익률이야. 근데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수익.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옵션인 거야. 내가 땅을 팔거나, 네. 건축 기존에 있는 팔았을 때 수익. 기존의 이 건물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허물고 새로 짓거나. 세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야. 그쵸. 하나 더 한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 그러면 매도하는 경우 현재 상태, 그다음 신축을 하는 경우 세 가지의 조건들을 보고 내가 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토지를 보유한 경우, 자 만약에 토지를 내가 판다면, 네. 팔았을 때 수익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과세 표준의 5억에서 10억 정도면 양도세율이 42%. 만약에 10억 이상이면 45%의 비사업용 토지 여기다 플러스 10%가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판다고 해서 그 돈 전체가 나한테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금 내고 나머지 금액이 나한테 수익으로 오는 거야. 자, 기존 건물의 수익은 그냥 현재 건물의 월임대로인 거야. 네. 세 번째가 건축을 하는 경우 수익은 월임대로가 수익이 되겠지. 네. 그런데 이렇게 월임대로만 보게 되면은 신축을 했을 때 당연히 수익이 높아져. 새 건물이고.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월임대로에서 빼기 이자를 하는데, 이 이자는 내가 건축비를 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자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받았을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대출 몇 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건축비 전체를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내야 될 이자를 원리 임대료에서 뺐을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수익성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인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려면은 아까 공사비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대부분 건축주들이 평당 공사비를 가지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많이 들어요. 평당 얼마예요? 그렇지, 평당 얼마에 물어보잖아. 근데 이게 참 계륵이야. 쓰기는 편한데 그렇죠. 느낌은 와닿으니까 잘. 오차는 심해. 그래서 평당 공사비를 쓸 때는 그냥 계획할 단계만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평당 공사비를 쓰긴 쓰지만 이게 실제로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같지 않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평당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계산할 때 전체 공사비에 건물 면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평당 공사비인데 그렇죠. 100평을 짓는데 5억이 들어갔다. 그럼 평당 500만 원. 그래서 내가 120평을 지면 6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감을 잡는 데는 평당 공사비가 쓸만해. 자, 어느 정도다 이렇게만.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두 개의 도형이 있잖아, 그지? 둘 다 면적은 4m 제곱. 평당 공사비를 뗄 때 평인계집이 면적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직사각형이야. 이면 얘는 첫 번째는 둘레가 8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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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옆에 거는 둘레가 10m. 4, 4, 1.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의 높이가 3m라고 하면 외벽 전체의 면적이 첫 번째 건 24m 제곱. 두 번째 거는 30m 제곱. 그렇죠. 똑같아. 만약 이게 외벽 둘레마다 25%가 지금 높은 거야. 훨씬 그렇죠. 만약 여기다가 메다 제곱당 10만 원짜리 외장재를 붙인다고 하면은 첫 번째 건물은 240만 원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건물은 3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25%가 벌써부터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자재를 조금 더 좋은 걸 썼어. 그럼 더 커지는 거죠. 한 16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 48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면적은 똑같아.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계략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평당 완전 다른 거야. 그냥 느낌만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계략적인 이런 느낌을. 자, 그러면 면적 왜 평당 공사비를 못 쓰느냐면 면적 외 공사비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자, 첫 번째가 건물의 형태. 그렇죠. 아까처럼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런데 만약에 건물의 층고가 달라. 하나는 3m고 하나는 6m. 그럼 2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층수. 그것도 중요하죠. 3층 들어갈지 5층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를 2층을 지금 200평이 줘야지. 만약에 50평짜리를 4층을 지어도 똑같이. 그렇지. 공사비는 4층이 더 높. 훨씬 더 많아. 한 20% 정도. 자, 그리고 지하층. 지하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달라지는데 지하층은 지상층 공사비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가. 1층 만드는데 뭐 1,000만 원 준다 치면 밑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건물의 용도 상가냐 주택이냐. 그렇죠. 실의 수. 실이 몇 개 있냐. 5개, 6개. 몇 가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져. 자, 주택은 벽도 많고 그렇죠. 마감도 더 비싼 걸 써. 집이니까. 상가는 뻥 뚫려 있고 마감도 싼 걸 써. 당연히 내장에서의 공사 비용이 당연히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주택의 수. 원룸인 거하고 투룸인 거하고 쓰리룸인 거하고 다 달라. 원룸인 거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화장실은 꼭 필요해. 그렇죠. 한 개. 그렇지. 주택의 공사에서 공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화장실하고 주방이야. 그래서 원룸이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와. 투룸, 쓰리룸 가면 공사비가 좀 줄어들어. 그리고 자재. 이제 비싼 걸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겠지. 근데 평당 공사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그냥 면적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만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시간. 언제 공사를 했느냐. 자, 여름했냐, 뭐 겨울이냐 그런 내가 시간인가요? 아니야. 그럼요. 내가 건축주야.
내가 공사비를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1년 전에 공사를 했어. 네네네. 그래서 물어봐. 얼마에 공사했어요? 그럼 평당 500년. 그럼 내가 나도 그럼 500이겠구나.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줄게. 네. 표본으로 2013년부터 18년까지 해서 신축된 상가주택 65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거야. 네네. 지하층이 있으면 공사비 편차가 심하니까 지하층 없는 건물들만 없는 걸로. 건물의 층수는 3층이나 4층짜리 건물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00에서 200평짜리 건물들만 표본으로 뽑았고 공사비는 면적을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공사 면적으로 봤어. 네. 그리고 발코니는 100%로 보고 피로티 누드락은 50%만 면적을 산정을 네. 한 거야. 요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를 따져본 거야. 네, 비교를 했어요. 했어. 공사비 조건. 벽지, 장판, 타일, 토기, 수정 같은 거 뺐어. 이 공사비에서 왜 뺐느냐 하면은 이거는 건축주 취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 그렇죠. 황금색으로 할지 블랙으로 할지 모르는데. 가구 같은 경우에 싼 거는 100만 원짜리면 되는데 비싼 건 1000만 원짜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아예 요거는 이제 가격대 편차들이 너무 큰 것들은 빼고. 네. 그래서 공사비를 한번 평당 공사비를 따져 보니까 연 5.22%가 올랐어. 2013년부터 18년 동안 5년 동안에 매년 5.22%씩 공사비가 올랐어. 만약에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1년 전에 공사를 준공한 아저씨야. 네. 그럼 이 아저씨는 건설사한테 견적을 언제 받았을까? 그 전에 받았겠지. 그렇죠. 최소 2년 전에 멀리 했을 때. 내가 물어본 시기보다 2년 전에 받은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공사를 하려면은 아직 설계를 하기 전이면 앞으로 내가 공사를 언제 1년 뒤에는 할 거야. 네. 그럼 3년 차이 나면은 공사비가 얼마 오른 거야? 15% 이상 오른 거야. 그래서 건축주들이 항상 견적을 받고 나서 공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건축 쪽에 이때까지 들었던 공사비들이 몇 년 전에 옛날 건 몇 년 전에 공사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공사비가 항상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자, 만약에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자. 2000년에 평당 250만 원이었다면 20년 전에. 지금이면 요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얼마냐면 690. 너무 큰데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매년 공사비가 5%씩 오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지를 잘 못하는 거야. 하긴 근데 물가 오르는 것처럼 공사비 당연히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것처럼 공사비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재들이 더 좋은 자재를 쓰는 거야. 기술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매년 올라간다. 그래서 공사비를 예측을 할 때 알아보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언제 시공사하고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공사할 건지에 따라서 그 사이만큼은 공사비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하고 이쯤 더 붙겠구나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평당 공사비잖아. 그래서 오차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옆집 아저씨 건물을 똑같이 지을 게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그것도 느낌만. 그래서 평당 공사비를 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계략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뭉뚱그려진 느낌으로 하는 거고 목표 공사비인 거야. 내가 이 건물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사비를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건축사에게 저는 이 건물을 공사비 얼마 정도에 짓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어.